회의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남자의 손이 여자보다 먼저 떨리고 있더군요. 신입사원이 단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누구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한결그룹 대표 강도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다시 닫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각 30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쯤에서 호통이 떨어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표는 입을 열지 못했고 신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어긋난 공기였지요. 비서실장 최진수는 문 앞에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강도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 보는 표정이 지금 대표의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지요. 여자의 이름은 이서연. 32살. 입사 사흘째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버스 사고가 있어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등을 곧게 폈지요. 사과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각은 지각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지각이라면 팀장 선에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대표가 직접 부른 걸까요? 서연은 그 의문을 꾹 눌렀습니다. 일단은 버텨야 했지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서연 씨, 우리 회사에 사정 봐주는 자리는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30분을 늦었습니까? 강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얼음을 깎아 만든 칼날 같았지요. 그 칼날이 사흘차 신입의 목 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대표 책상 뒤 벽으로 흘러갔거든요. 나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살짝 바랜 사진이었지요. 그 사진 속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비볐지요. 착각이기를 바랐겠지요. 그런데 다시 봐도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분명 서연의 엄마였습니다. 젊은 날의 엄마. 30쯤 됐을까요? 지금 자신과 또래로 보이는 그 얼굴이 30년 묵은 액자 안에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듣고 있습니까? 이서연 씨.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거죠. 지각이 어떻고 사과가 어떻고 그런 말들이 전부 멀게만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가리켰지요. 대표님, 저 사진. 뭡니까? 저 사진 속분을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그 순간 강도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지요.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갔지만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했지요.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잘라낼 이유가 없을 텐데요. 서연의 입가에 실소가 번졌습니다. 억울해서도 당황해서도 아니었지요. 그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새어나온 겁니다. 이 남자가 모른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지요. 사흘차 신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니까요.
5글자였습니다. 짧고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정적이 회의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벽 밖의 직원들도 문 앞에 비서실장도 잠시 숨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강도준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새하얗게 변할 때까지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 5글자가 그의 30년을 한꺼번에 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서연 씨, 이순희, 1966년생,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 하나 키운 제 엄마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강도준의 손이 부딪힌 거였지요. 잔이 기울고 한 박자 늦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채 멈추기도 전에 강도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까?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시선이 지금은 갈 곳을 잃고 사진과 서연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냐고 묻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진심이냐고 되묻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잠깐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석 달 전 어느 요양병원 복도로요. 석 달 전 그 요양병원 복도 끝에는 늘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큰 창이 하나 나 있고 그 창 너머 휴게실 안쪽에 휠체어 한 대가 햇살을 받으며 놓여 있었지요. 서연은 그 창가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그렇게 엄마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표정을 다듬어야 했으니까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이순희, 60살. 1년 전 어느 새벽 식당 주방에서 양파를 까다가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지요. 그날 이후 엄마의 세상은 저 창 하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이는 왼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말도 느려졌고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던 그 손이 이제는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먹었지. 너는? 나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아침을 거르고 면접을 보러 뛰어다녔거든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늘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 먹었다고 하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요. 서연의 아버지는 서연이 아주 어릴 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자세히 꺼낸 적이 없었지요. 묻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단단해서 서연도 굳이 들춰내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은 한 번도 딸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야단을 맞고 돌아온 날도, 월세가 2달 밀린 날도, 학교에서 준비물 못 챙겨 보낸 게 미안해 새벽까지 뒤척이던 날도 순이는 늘 같은 말을 했지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더 이를 악물었지요. 엄마가 괜찮다고 할수록 자기는 괜찮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였지요. 3달치였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손은 떨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누가 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됐던 겁니다. 행여 엄마가 보기라도 하면 그날부터 엄마는 또 괜찮다는 말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청구서를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밀어넣은 그날 오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지요. 이서연님, 한결그룹 신입사원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글자 위에서 멈췄지요. 떨림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손끝부터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엄마, 나 됐어. 한결그룹. 정말 우리 딸이? 응, 이제 진짜 걱정 마. 병원비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운 적 없다던 그 사람이 그날은 눈가가 젖어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엄마가 왜 울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지요. 입사 첫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팀장 박미숙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두꺼운 자료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서연 씨, 이거 오늘 마감이에요. 네, 오늘이요? 여기 신입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못하겠으면 지금 말하세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보태지 않았지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전부 삼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이틀 동안 새벽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맞추고 숫자를 검산하고 회의실 정리까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지요. 평소처럼 첫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앞에서 버스 사고가 있었거든요. 기사님, 여기서 좀 내릴게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구두굽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그래도 30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어디예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대표실로 바로 올라가요. 네. 대표님이 직접 보자고 하셨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사흘차 신입의 30분 지각을 대표가 왜 직접 본다는 걸까요?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새도 없이 박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지요. 거울 같은 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서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일단은 사과부터 하자. 그것만 생각했지요. 그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그 좁은 상자 안에서 서연이 떠올린 건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던 엄마의 그 옆 얼굴 말이지요. 대표실 문이 열렸을 때 강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지요.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 듣고도 알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연은 문 앞에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응접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고닫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못 잔 사람치고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말했거든요. 어디 가서든 등은 꼿꼿이 펴라고. 사과할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시선이 그만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대표 책상 뒤편의 벽. 그 가운데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서인지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요. 단발머리에 살짝 곱슬거리는 앞머리.
왼쪽 눈 아래에 작은 점. 서연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저 점은 분명 엄마의 얼굴에 있는 그 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봤기를 바랐겠지요. 그런데 다시 봐도 또다시 봐도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엄마였습니다. 자신과 또래로 보이는 아직 인생이 무거워지기 전에 엄마요. 이서연 씨, 네. 우리 회사엔 사정 봐주는 자리 없습니다. 네. 대답이 너무 빠르군요. 알아듣고 하는 말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여전히 액자에 가 있었지요. 강도준이 그제야 그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서연 씨, 듣고 있습니까? 대표님, 말하세요. 저 사진.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액자를 가리키는 그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저 사진 속분을 혹시 아세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떨림이었지요. 그 순간 강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짧게요.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아느냐고 묻는다면 보통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강도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 뒤에 그는 곧장 표정을 굳혔지요.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네. 상관도 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맙시다. 이서연 씨.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지요.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렇게 자르고 들어갈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서연의 입가에 짧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먼저 나온 거였지요. 왜 웃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지요. 사흘차 신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저 사진 속분을 정말 모르세요? 이서연 씨, 이순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강도준의 손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손가락이 안쪽으로 천천히 말렸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서 그 자체가 대답이 되어버린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제 어머니니까요. 5글자였습니다. 짧고 또렷하고 그 어떤 변명도 없는 문장이었지요. 강도준의 손끝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15년간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던 그 사람이 사흘차 신입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니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순희 씨가 정말 어머니라고요. 1966년생, 평생 식당에서 일하다가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제 엄마요. 강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똑똑히 봤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기 모르는 가족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얼굴이 굳지는 않을 겁니다. 대답 대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은 그만 나가세요. 대표님, 나가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 떨림이 있었지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지요. 강도준은 이미 그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도 잊은 사람처럼요. 오래, 정말 오래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회사 불이 다 꺼진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실에는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강도준은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오래된 나무 서랍이었지요.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려진 적 없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손가락이 편지 묶음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 있었지요. 발신인은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순희, 30살 무렵의 글씨였습니다. 동그랗고 약간 기우뚱한 그 필체를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눈에 알아봤지요. 다음 날 아침 강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짧게 지시했지요. 최 실장, 들어와요. 네, 대표님. 이서연 씨 입사 서류 전부 가져와. 입사 서류 말씀이십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최진수는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미간이 살짝 좁아졌지요. 15년을 가까이서 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그 미세한 떨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는 직감했지요. 잠시 후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도준은 그것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본적, 생년월일, 가족관계 증명서,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모친, 이순희. 그는 그 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오래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위에 손끝의 온기가 옮겨갈 만큼요. 서연의 생년월일과 그가 마지막으로 순이를 본 그 해의 달력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숫자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깊게 한숨을 한 번 쉬고 다시 서랍을 닫았지요. 그날 회사에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를 열었고 평소처럼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결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결심의 첫 신호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팀장 박미숙의 눈빛이 그날부터 달라졌거든요. 이서연 씨, 이거 다시 해와요. 팀장님, 이건 어제 확인하시고 통과시키신 자료인데요. 다시 보니까 틀린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답을 들을 분위기도 아니었으니까요. 자리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지요. 옆자리 동료들도 그날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를 비웠지요. 서연 혼자 책상에 남았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게 올라오더군요.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말소리도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서연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흘차 신입에게 갑자기 회사 전체가 등을 돌린 이유를요. 그래도 그냥 버텼습니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창가에서 햇살을 받고 있던 그 모습 하나면 어떻게든 1시간을 더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인터폰이 울렸지요. 이서연 씨,
대표님이 부르세요. 또요? 네. 바로 올라가시랍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와서 박히는 게 느껴졌지요.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신입은 이제 끝났다. 대표실에 들어섰을 때 강도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새 봉투였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건 권고사직서입니다. 조용히 나가줬으면 합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엄마 병원비 고지서가 아른거렸습니다. 석 달치 청구서, 다음 달치 청구서, 숫자가 줄줄이 떠올랐지요. 그래도 손이 봉투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받고 가세요. 조용히 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지각이라면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권고사직서를 직접 내미시고 조용히 나가달라고까지 하실 일이 아니지요. 강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봉투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었지요.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한테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이 그걸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 정말 어렵게 잡은 자리예요. 서연은 손을 뻗어 봉투를 천천히 다시 그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손끝이 책상이 봉투에 닿았다가 그것을 강도준 앞으로 돌려놓았지요. 왜요? 제가 지각한 건 30분입니다. 이서연 씨, 30분 지각으로 권고사직 받아본 사람, 이 회사에 또 있습니까? 강도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한 박자를 더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덧붙였지요. 아버지.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지요. 처음 그 단어를 들어보는 사람처럼 그는 입술을 한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셨잖아요, 대표님. 이서연 씨, 저는 어머니한테 아버지라는 사람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릴 때 떠났다는 말만 들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도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그 손을 황급히 무릎 아래로 내렸지요. 오해입니다. 오해라면 왜 이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제가 사라지면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에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지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봉투 안 받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식으로 절차 밟으시면 돼요.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강도준은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흰 봉투가 그 어떤 서류보다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날 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 가장 아래쪽에 3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봉투 하나가 그대로 있었지요. 봉인이 뜯기지 않은 채로요. 봉투에 봉인이 그대로 있다는 건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도준은 그 봉투를 한참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게 아니었지요. 뜯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0년 전 강도준과 이순희는 연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외동딸과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소기업 사장의 외아들. 둘은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 만났지요. 순이가 일하던 가게였습니다. 오늘도 김밥 한 줄? 네, 오늘은 라면도요. 대학생이세요? 네. 근처 학교 다녀요. 그렇게 시작된 사이였습니다. 도주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그 가게에 들르는 날이 더 많았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은 가게가 문을 닫은 뒤 동네 천변을 걸었고 어느 해 봄에는 작은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도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절 강 회장 댁의 분위기에서 분식집에서 일하는 딸과 외아들의 결혼은 어림없는 일이었지요. 너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랑 살 겁니다. 두고 봐라. 그날 밤 도준의 어머니는 순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도준은 아주 오랫동안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다음 주부터 순이가 사라졌습니다. 가게에도 나오지 않았고 살던 자취방에도 짐이 빠져 있었습니다. 편지도 끊겼지요. 그는 한동안 골목 어귀에 서서 그 가게 간판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술을 마셨고 어느 날부터는 일을 시작했지요. 도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라고. 가난한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한 거라고요. 그 오해 위에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결혼을 했고 아들 강준혁을 낳았고 회사를 키워 한결그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표실 벽에 걸린 그 사진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 최진수조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강도준은 처음으로 그 마지막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지요. 편지지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약간 기우뚱한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필체였지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쓸 때 손이 떨렸던 모양입니다. 도준 씨, 이 편지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준 씨한테 폐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떠나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씨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 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 한 번만 안아주세요. 먼발치에서라도 좋습니다. 이순이. 강도준은 그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지요. 자기 손이 떨려서인지 눈앞이 흐려져서인지 그 둘 다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그의 어머니가 순이에게서 받아 챙긴 편지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한 통이 30년 동안 자기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30년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요.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 놓인 길 위에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1시간이 짧았지요. 봉투에 적힌 발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그 날짜 위에서 멈췄지요. 그해 그 달이었습니다. 서연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대표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그는 인터폰을 들었지요. 최 실장. 네, 대표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이순희 씨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주소 좀 찾아줘요. 이순희 씨 말씀이십니까? 이서연 씨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는 묵묵히 컴퓨터 앞에 앉아 짧은 시간 안에 주소 하나를 적어왔지요. 강도준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지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30년 만에 그 사람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연은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권고사직 봉투 이야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꺼낼지 가는 내내 생각했거든요. 결국 봉투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표실 벽에 걸려있던 그 사진 얘기는 오늘만큼은 해봐야 할 것 같았지요. 엄마가 그 사진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서연은 가는 내내 그것만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흔들 줄은 서연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창가에는 그날도 햇살이 좋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부드러웠지요. 순이는 늘 그렇듯 휠체어에 앉아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잡았지요. 평소보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손이 차네. 내 손이 따뜻한 거다.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서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더 미룰 수 없는 얘기였지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표실 벽에 엄마 사진이 있었어. 순이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등 위에서 멈췄습니다. 젊을 때 사진이야. 단발머리에 살짝 곱슬머리. 점도 그대로고. 엄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순이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놀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결국 들킬 일이 들켰을 때 짓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가라앉더군요. 엄마, 그 사진 누가 갖다 놨는지 알아? 대표 이름이 강도준이래. 강도준. 혹시 아는 이름이야? 순이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지요. 평생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도준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엄마, 도준이. 뭐? 도준이가 아직 그 사진을. 순이는 그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지요. 서연은 황급히 옆에 있던 물컵을 들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천천히. 미안하다, 우리 딸.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말은 하지 마. 응?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사흘간 회사에서 어떤 따돌림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지금 엄마 앞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지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구야? 말해줘. 응? 엄마. 내 아버지. 순이는 그 한마디를 하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다가 다시 천천히 차오르고 또 비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가 한결그룹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엄마는 알고 있었어?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분명하게요. 그래서 그날 온 거야? 합격해서 온 게 아니었어, 엄마. 기뻤어, 우리 딸. 그런데 무서웠어. 그 회사 이름을 듣는데 무서웠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무게가 그제야 손끝에 닿는 것 같았지요. 한결그룹이라는 글자를 합격 문자에서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의 회사인지를요. 그런데도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우리 딸 잘 됐다고만 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네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그 사람이랑 상관없이 우리 딸이 잘 살면 됐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로 손이 다 갈라진 그 손바닥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손을 자기 두 손 안에 묻듯이 감쌌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 한 장이 자기 사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30년을 혼자 살아낸 거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는 혼자였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응, 이제 엄마가 짊어지지 마. 내가 할게. 우리 딸, 내가 할 거야. 순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짐을 내려놓는 동작 같았지요.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복도 끝에서는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강도준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적어준 주소 한 줄을 들고 결국 이곳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 앞에 도착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했지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옆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는 딸의 모습. 30년의 시간이 그 짧은 거리 안에 다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손을 문고리에 가져다 댔다가 다시 내렸지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가 무척이나 길어 보였지요. 순이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30년 동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어떤 벽이 오늘 처음으로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고 가방 안쪽 깊숙이 USB 하나를 챙겼지요. 어제 엄마 손을 잡고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더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꽂혔지요. 저 사람이 쉿, 들어, 진짜래?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이서연이 대표에 숨겨둔 딸이라는 소문. 누가 흘렸는지는 모를 일이었지요. 아니, 사실은 짐작이 갔습니다. 장남 강준혁이었습니다. 35세. 한결그룹의 다음 자리를 이미 자기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지요. 그가 회의실에서 무심한 척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사생아가 들어왔다는데. 네, 진짜인지는 모르지. 그냥 그런 소문이 있어. 그 한마디가 사흘이 채 안 돼서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서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열고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미숙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결제 올린 거 보류해요. 팀장님, 이거 마감이 오늘인데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어느 위에서요? 박미숙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냥 결제판을 책상 위에 던지듯 놓고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결제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노트북을 끌어당겼지요. 며칠 전 야근하며 정리해둔 회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신입 교육 차원에서 받은 자료라고 했지만 묘하게 숫자가 안 맞는 곳이 있었지요. 그때는 그냥 잘못 입력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숫자 하나 어긋난 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야근비 안 받고 사흘밤을 새우면서 그는 3년치 회계 내역을 모두 다시 짚어봤습니다. 같은 거래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를 검색하면 사업자 등록증조차 깨끗하게 안 나오는 곳들이었지요. 가짜 거래처였습니다. 납품 기록도 없었습니다. 송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어디로? 추적해보니 그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강도준 대표의 장남이었지요. 3년간 그렇게 빠져나간 돈을 합쳤더니 47억이었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메일은 쓰지 않았지요. 메일은 추적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마침 분기 이사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앞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발을 옮겼습니다. 떨릴 때마다 엄마의 손을 떠올렸지요. 이사회실의 두꺼운 문을 그가 직접 열었습니다. 회의가 한창이었지요. 임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서연 씨,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입니까? 서연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그대로 회의실 중앙으로 옮겼지요. 그 자리에는 강준혁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서연 씨, 여기 회의장이에요. 신입사원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5분이면 됩니다. 본부장님. 5분 아니라 1분도 안 돼요. 그럼 직접 보세요. 서연은 노트북을 회의실 가운데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요. 그 순간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일단 들어봅시다. 다른 이사들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그룹 이사진이 모두가 강준혁 편인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요즘 들어 회계가 자꾸 어긋난다는 보고가 위쪽까지 올라와 있던 참이었지요. 서연은 모니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지요. 여기 거래처 어상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폐업한 지 4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매달 1억씩 3년 동안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 주소지에 가보면 빈 상가 건물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강준혁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표정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심우혁.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강준혁 본부장님의 대학 동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계좌에서 다시 빠져나간 돈이 본부장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3년간 총 47억입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47억이라는 숫자가 그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요. 이게 다 뭐야? 신입사원이 무슨 권한으로 회사 자료를.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책임? 회계 자료를 보고 이상한 걸 발견하면 직원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회사 규정이에요. 이거 다 조작이야.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강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그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에 강준혁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문 앞에 강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니터 앞에 멈춰 섰지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지요. 아버지, 이거 다 오해예요. 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사흘차 신입이. 준혁아. 네. 너 한 번도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야 했다. 그 자리는 회사가 너한테 잠깐 맡긴 자리야. 강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깔렸습니다. 강준혁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지요. 더 이상 변명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았던 겁니다. 강도준은 이사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정식 감사 들어갑시다. 법무팀에도 통보하세요. 대표님,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이 법대로 합시다. 그 한마디로 이사회실의 공기가 정리됐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지요. 서연은 자기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지요. 문을 나서기 직전 강도준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풀어져 있었지요.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엇이 그제야 한 겹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선 서연의 다리가 그제서야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숨을 골랐지요. 가방 안 USB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숫자가 말하고 있던 것을 옮겼을 뿐이었지요. 다만 그 숫자 끝에 30년의 일들이 한꺼번에 매달려 있을 줄은 서연도 미처 다 가늠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짧은 기사가 한 줄 실렸습니다. 한결그룹 장남, 회사 자금 47억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회사 주가는 잠깐 출렁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거든요. 회사 내부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책임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기자들 앞에서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지요. 그의 시선이 카메라가 아니라 회견장 가장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 자격으로요. 강준혁은 며칠 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일부 임원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지요. 박미숙 팀장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었는지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서연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와 마주쳐도 평소처럼 인사했고 평소처럼 점심을 먹었지요.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도준이 서연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지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그 중간 층계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요. 이서연 씨. 네. 잠깐 시간 좀 됩니까? 네, 됩니다. 강도준은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1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그가 그 짧은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사람이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요. 15년간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던 사람이 지금 사흘짜리 신입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해요. 저는 대표님 용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건 엄마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용서할지 안 할지도 저는 모릅니다.
강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엄마는 30년 동안 한 번도 대표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더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강도준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얼굴 한쪽을 쓸어내렸지요. 그가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그동안 회사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 네. 한 번만 가도 됩니까? 어디를요? 순희 씨한테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상계단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옆 얼굴에 닿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한결그룹 대표 강도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분식집 앞에서 김밥 한 줄을 시키던 어느 청년이 그 자리에 잠깐 다시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이 보셔야 할 시간이에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비상계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다가 다시 멈췄지요. 뒤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대표님, 네. 엄마 손이 차요. 가시면 그 손 좀 잡아주세요. 강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깊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늦은 오후 요양병원 창가에는 또 햇살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자리.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있는 법이지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발소리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지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너머 유리창을 통해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시간을 단번에 건너뛰지는 못하더군요. 강도준은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 댔다가 다시 내렸지요. 또 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문 하나를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눈빛은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환영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보지 못한 사람을 오래 보지 못한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으로 30년이 한 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걸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그날따라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됐어.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이제 됐어, 엄마. 서연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요. 30년을 혼자 들고 살아온 엄마에게, 그리고 평생 아버지라는 단어가 빈자리로 남아있던 자기에게요. 그날 오후 강도준이 결국 그 문을 열었는지 끝내 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몇 달 뒤 순이가 옮겨간 새 요양병원의 비용을 누군가 매달 조용히 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남았지요.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했지요. 누군가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잡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수군거렸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모든 자리를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더군요. 가끔 늦은 오후 서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길게 늘어진 그 시간에 늘 엄마의 옆얼굴이 함께 떠올랐지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던 그 단단하고 외로운 옆얼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끝이 나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맞을 때가 있지요. 30년을 혼자 들고 살아온 한 사람과 30년을 오해 속에 살아온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끝내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이 자리에서 굳이 다 옮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이후로 순이의 손은 더 이상 그렇게 차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